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4시간 잠들지 않은 해외 투자 뉴스 굿모닝 환경 글로벌 마켓의 홍성진입니다. 전세원 앵커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현지 시간 화요일 미국 증시 30분 전에 마감했습니다. 델타 변이에 대한 우려 속에 3대 지수가 엇갈린 흐름을 나타냈는데요. 우선 다우지수와 S&P 500 지수는 소폭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오늘도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럼 시장에 어떤 요소들이 중요하게 작용했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세한 글로벌 마감 시황 박고은 캐스터가 연결돼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델타 변이 영향에 대한 우려 속에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다우 지수는 0.76% 떨어졌고 S&P 500 지수는 0.34% 하락한 반면에 나스닥 지수는 0.07%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른 경기 회복 둔화 우려를 반영하며 혼조 양상을 보였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델타 변이 확산이 3분기 성장에 부담을 주고 있고 정부의 부양책 소진과 서비스 부문의 회복세도 둔화하는 등의 영향으로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6.5%에서 5.5%로 하향 조정했고 모건 스탠리는 9월에서 10월 미국 증시가 평탄하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축소로 하향했습니다. 이렇게 경기 성장 둔화 우려와 인플레에 대한 우려가 부각된 가운데 다우는 하락세를 보였고 경기 불확실성 속에 상대적으로 강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37%대에서 거래되었습니다. 업종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오늘 장에서는 산업재와 유틸리티주가 가장 부진한 흐름을 보였고 반면에 커뮤니케이션주와 기술주 등은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종목별로도 살펴보겠습니다. 애플은 현재 시간으로 14일에 특별 이벤트를 개최하고 아이폰 13을 공개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애플워치와 에어팟 모델도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오늘장 주가는 1% 넘게 올랐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미국 주요 20개 도시에서 직접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마존은 다음 달에 미국에서 AI 플랫폼인 알렉사가 탑재된 자체 브랜드 TV를 출시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모건 스탠리는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재차 제시했습니다. 오늘장 아마존의 주가는 0.9%대 올랐습니다. 또한 넷플릭스의 경우 이날 애틀랜틱 에쿼티스는 넷플릭스의 구독자 수가 현재 2억 명대에서 2025년까지 3억 명을 넘길 것으로 예상하며 넷플릭스에 대한 목표가를 월가 최고 수준인 $780로 올렸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테슬라의 경우 지난주에 캐시 우드가 2025년까지 예상 주가 $3,000를 제시하며 강세 전망을 제시했고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는 이에 대해 가능하다고 언급하며 2025년까지 차량 판매 규모가 연간 최대 1,000만 대에 이를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스포티파이의 경우 히방크는 스포티파이가 빠른 속도로 사용자 기반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오늘장 주가는 2%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엔비디아는 유럽연합이 엔비디아의 ARM 인수를 반대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주가는 0.8%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날 파이낸셜 타임스는 EU 당국자들이 엔비디아의 양보가 경쟁사들의 잠재적인 피해를 완화하는 데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편 인텔은 유럽 반도체 칩 생산에 800억 유로를 투자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강부하권에서 마감했습니다. 한편 보잉은 주력 기종인 787 드림라이너의 인도가 늦어질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졌고 유럽 최대 저가 항공사인 라이언 에어와의 협상이 결렬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날 UBS는 보잉에 대한 목표가를 $290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주가는 1.8%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가격은 엘살바도르의 첫 비트코인 법정 통화 인정 소식 이후 $52,000대를 상회하기도 했다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며 다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엘살바도르는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공식 채택하며 전날까지 비트코인을 400개 사들였고 이날도 150개를 추가 매입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비트코인을 공식 채택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서버 가부화로 디지털 지갑 앱의 가동에 차질이 불거졌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46,000대에서 거래되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4%대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신주들의 주가 흐름도 보겠습니다. 모더나의 경우 모건 스탠리는 목표가를 $337로 상향 조정한 가운데 모더나의 주가는 4%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또한 존슨앤존슨과 머크 등은 모건 스탠리에서 이들 제약주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유지로 하향 조정한 가운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기술주들도 살펴보겠습니다. 텐센트는 1억 50만 홍콩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에 나선 가운데 투자 심리가 살아나며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한편 온라인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매치그룹은 이달 20일부터 S&P 500 지수에 편입된다는 소식에 주가는 7%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유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이번 주 후반에 있을 유럽 중앙은행 회의를 앞두고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는 0.5%대 떨어졌고 프랑스 깍크 지수는 0.53% 하락, 그리고 영국 증시는 0.2%대 내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도 보겠습니다. 국제유가는 중국의 원유 수입 증가 소식에도 멕시코만 지역의 정제 활동이 느리게 복구되면서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는 1.4% 내린 68달러 선에 거래되었습니다. 그리고 금 가격은 미국의 국채 수익률 상승과 달러와 강세 등에 힘입어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장 금 가격은 1.9% 내린 1,798달러 선에 마감했습니다. 오늘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양한 글로벌 뉴스와 해외 토픽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전가은 캐스터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5개월 만에 한중 외교회담이 열리게 될 예정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이 이제 14일이죠.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지금까지 나온 상황들 정리해 주시죠. 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 10일 금요일 베트남을 시작으로 아시아태평양 동맹국들의 순회에 나섭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는 한국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1년도 되지 않아서 이렇게 다시 한국에 방문하는 중국 측의 핵심 목적은 한국이 미국의 대중국 정책에 동조하는 것을 견제하는 데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지난달 말에 카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미군의 주둔을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베트남과 싱가포르에 방문을 했고 미국 의회에서는 한국 등 아시아 새 동맹국에 미국의 기밀 정보 공유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 가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진 미국의 동맹국 관리에 중국도 발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입니다. 네, 사실 미중 갈등 이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무역 관세 부분에서 이어지고 있는 알력 다툼만 봐도 그렇습니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시절이던 2018년 중국의 태양광 제품에 최고 30%의 관세를 매기는 등 보호무역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조처에 항의를 해서 WTO에 제소를 한 바 있는데요. 지난주 WTO가 세계 무역규칙 위반이 아니라며 미국의 손을 들어주면서 관세 측면에서 두 나라 다툼이 재조명되기도 했습니다. CNBC 방송에 출연한 전직 미국 외교관 겸 무역협상가 출신의 프랭크 라비는 이와 같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이 미국 기업과 소비자들에게도 타격이라며 양국이 관세를 인하하고 또 관계를 개선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제 중국이 자국 기업들에 대한 규제 정책을 계속 벌이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풀이해보면 좋을까요? 네, 최근에 중국 정부가 국유 기업을 동원해서 자국 기업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디디추신과 바이트댄스, 신나닷컴, 웨이보 등이 그 대상이 됐습니다. 중국 내 여론 형성에 영향력이 큰 기업이거나 해외로 자본 유출이 우려되는 기업들에 대한 영향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정부가 베이징 거래소 설립을 서두르는 것도 이러한 움직임의 일환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문가들의 말을 이용해서 베이징 거래소가 다른 홍콩과 상하이, 선전 거래소와 비슷한 수준이 될 거란 기대감은 낮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투자자들이 궁금한 게 향후 중국에 대한 투자 전망, 어떻게 이제 전략을 세워야 될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혹시 관련 보도들도 있었나요? 네,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 베이징 거래소의 상장이 기재되는 중국 장외 주식들 이번 주 내내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인쇄 금형틀 제조업체인 카이텅전공, 또 건설 장비 전문 업체인 우신터널과 같은 기업이 6일에 상한가인 30%까지 뛰었고 7일에도 각각 8% 또 12%의 주가 상승세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중국 투자에 대한 전망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우선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투자자들의 돈은 중국이 제외된 신흥국 ETF에 몰리고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것이 블랙록의 중국 제외 이머징 마켓 ETF입니다.
7, 8월 사이 투자가 42% 증가를 했습니다. 프랑스 자산운용사 릭소의 한 관계자는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며 신흥국 투자에서 중국을 분리하려는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국 증시에는 이미 규제 리스크가 반영이 됐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의 기술주가 위험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었습니다. 한편 억만장자인 금융가 조시 소로스는 미중 관계에 대해 다소 보수적인 시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블랙록이 중국 개인들에게 투자 상품을 제공하기로 결정한 점을 비판하면서 그는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적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미중 관계가 죽느냐 사느냐의 충돌 관계에 있다고 그 심각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렇게 미중 갈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투자 전망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오늘 시장의 주요 소식들을 담은 글로벌 헤드라인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수민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 시간입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 백악관이 재난지원금 잠정 예산안을 제안했습니다. 잠정 예산안은 허리케인 아이다로 인한 피해 보건과 카불을 떠나온 아프가니스탄들을 위해 수십억 규모에 달합니다. 백악관은 단기 잠정 예산안을 고려해달라고 의회에 촉구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미국의 4분기 GDP 성장률 전망치를 6.5%에서 5.5%로 하향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코로나 델타 변이가 이미 3분기 성장에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으며 4분기에는 추가 실업보험 수당이 만료되는 등 재정 부양책이 약해진다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부분의 회복도 느려지고 있기 때문에 성장이 둔화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미국의 8월 고용지표에 따르면 낮은 고용률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임금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여가 산업과 호텔 업계의 경우 순고용률은 0%였으나 임금은 1.3%씩 상승했습니다. 바클레이즈는 연준이 테이퍼링을 실시해도 미국 증시의 상승세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2013년 12월 버냉키 전 연준 의장이 테이퍼링을 실시했을 때도 주가가 2% 정도 하락했으나 즉각 회복했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엘살바도르 정부가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 통화로 채택했습니다. 6일에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고 비트코인 400개를 사들였습니다. 7일부터 비트코인은 공식적인 법정 통화가 되는데 정부는 150개를 추가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7일 오전 급락한 뒤 저가 매수한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정확하게 예측했던 존 폴슨이 가상화폐를 내재 가치 없는 거품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의 중요성을 경고했는데요. 비트코인은 새로운 글로벌 통화 시스템이라며 중앙 집권적이지 않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통화 정책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서 유럽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세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급여세와 배당세를 각자 1.25%씩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2년부터 19조 원 규모의 자금을 마련하고 국민 보건 서비스에 투입하여 장기적인 사회 복지 시스템을 정비하겠다는 목표입니다. 유럽연합이 엔비디아의 ARM 암 인수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유럽연합은 엔비디아의 양보가 경쟁자들의 피해를 완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엔비디아의 주가는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일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닌텐도와 키엔스, 무라타 제작소가 다음 달 1일 처음 사상으로 니케이 225 지수에 편입됩니다. 세 종목은 시가총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오사카 증권거래소에서 주로 거래됐다는 이유로 니케이 225 지수에 포함되지 못했었는데요. 시가총액을 살펴보면 키엔스가 일본 2위, 닌텐도가 16위, 무라타 제작소가 18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도요타가 2030년까지 전기차 배터리에 15조 8천억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리드와 수소차에 집중하던 도요타도 이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든 건데요. 주행 거리는 늘리고 폭발과 화재 위험성은 낮춘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공개했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 틱톡의 사용자 평균 사용 시간과 참여 지수가 유튜브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전체 사용 시간은 유튜브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소셜 커뮤니케이션과 영상 앱 중 다운로드 건수 1위를 차지할 정도로 틱톡의 열풍이 대단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인텔이 향후 10년간 유럽 전 지역의 반도체 생산 능력 향상을 위해 80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아일랜드의 반도체 제조사들을 위해 인텔의 반도체 공장을 열겠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마켓 헤드라인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럼 헤드라인에서 짚어본 이슈 가운데 조금 더 중요한 이슈들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흐름이 특히 돋보였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등 일제히 상승했는데요. 혹시 뭐 특별한 이유나 아니면 공통점이라도 있었을까요? 네, 이 회사들 점차 많은 기술 회사들이 자체 반도체 개발에 착수한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수요가 많은 표준 반도체에 안주하지 않고 직접 반도체 개발 소식들을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들 간단히 정리해봤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애플의 M1 칩이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기존의 맥북에 탑재되던 인텔 칩이 아닌 자체 칩을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실제로 맥북 프로에서부터 자체 칩을 탑재했습니다. 얼마 전 블룸버그의 기자 마이크 거머는 구체적인 일정은 없으나 향후 몇 달 안에 더 뛰어난 M1 X 칩을 탑재한 맥북 프로와 맥 미니를 출시될 예정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또 테슬라의 도조 칩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FSD 기능을 완벽히 훈련할 용도로 쓰일 맞춤형 AI 칩 개발에 나선 겁니다. 바이두 또한 지난달 컴퓨팅 능력을 상향한 쿨룬2 칩을 출시했습니다. 자율주행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으며 대량 생산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렇게 M1 칩도 도조 칩 공개적으로 홍보하는 회사들도 있으면은 비밀리에 진행하는 회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기업들이 있죠? 네, 반도체 제작을 비밀리에 착수한 기업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구글과 아마존, 페이스북이 그렇습니다. 구글은 9월 1일 니케이의 보도에 따르면 크롬북 노트북을 위한 자체 CPU 출시에 가까워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2023년부터는 크롬북과 크롬 운영체제의 태블릿에 이 CPU를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 아마존 또한 자체 네트워킹 칩을 개발하고 있는데 성공할 경우 브로드컴에 대한 의존도를 낮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편 페이스북의 AI 전문가는 2019년도에 블룸버그를 통해서 회사가 기존의 것과는 매우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 새로운 반도체를 개발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는데요. 세 회사 모두 최근 외신의 논평 요청에는 즉각 응답하지는 않았다고 전해졌습니다. 네, 사실 이 반도체 칩이라는 게 물론 좋죠. 자체 개발하면 좋지만 비용이랑 시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굳이 이렇게 개발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이유는 우선 말 그대로 맞춤형에 대한 장점 때문입니다. 엑세추어의 한 전문가는 이러한 회사들이 경쟁업체와 동일한 일반 칩을 이용하기보다는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맞춤 칩을 더 선호하는 흐름을 보여준다며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통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경쟁업체와 차별화할 수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영국 본사의 디알로그 세미컨덕스의 전 비상임 이사 러스 쇼우는 맞춤형 칩이 에너지 소비 절감에 효율적이며 더 저렴하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외에는 최근 세계적인 반도체 공급 부족 문제로 대기업들이 경각심을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 또 반도체 업체들의 혁신 속도의 한계를 극복하자고 한다는 점이 점차 회사들의 자체 칩 개발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이 반도체 칩 개발이라는 게 과연 어느 단계까지 진행을 하는 건가? 혹시 제조까지 직접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자체 반도체 개발 계획을 가진 이 회사들 중에서 칩 개발을 직접 할 생각인 기업은 아직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들이 관심 있는 분야는 디자인과 성능이지 제조와 주조 공정은 아니라는 건데요. 특히 비용적인 면이 걸립니다. 대만 TSMC 같은 공장을 세우려면 약 100억 달러가 들고 수년이 걸립니다. 전문가들은 구글과 애플 같은 대기업조차도 제조는 TSMC나 인텔에 맡길 것으로 봤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미국 기업들의 이제 반도체 칩 개발 과정이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전가은 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월가에 숨어 있는 종목들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박거운 캐스터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월가 분석에서는 모닝스타에서 꼽은 저평가된 주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평가사인 모닝스타는 최근의 경쟁으로부터 이윤을 지켜내는 경제적 해자를 지닌 기업들 가운데 좋은 실적과 적절한 자본 배분을 갖춘 저평가된 주식들을 선별했습니다. 특히 재무 분석에서 4점과 5점을 받은 기업들이 선별됐습니다. 같이 표를 통해 살펴보면 아마존과 알리바바 그리고 컴패스 미네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먼저 아마존은 건전한 대차 제조표를 바탕으로 투자를 지속해서 시행해왔습니다. 모닝스타는 아마존 웹서비스 등을 통한 혁신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주주들은 주가 상승으로 보상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아마존의 자본 배분은 재투자 중심으로 향후 몇 년 동안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은 기대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컴패스 미네랄은 소금과 염화 마그네슘 등을 생산하는 세계적인 광물 회사로서 세계 최대 소금 광산인 캐나다 온타리오주에서 지하소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모닉스타는 컴패스 미네랄이 대차 대조표와 투자 그리고 주주 배분으로 모범적인 기업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미 사업을 매각하고 대신 부산물인 리튬 사업에 뛰어든 점도 긍정적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알리바바와 텐센트 등은 강력한 경제적 해자를 지니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각종 규제가 본격화되면서 최근 주가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모닝스타는 중국 정부가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등 독점 관행을 제거해 사회적인 형평성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하고 있다고 믿으면서 결국 규제 관련 불확실성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모닝스타에서 선정한 저평가 주식들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장 특파원 리포트 시간입니다. 미국 내 현지 이슈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위해 한국경제신문의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미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일평균 10만 명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현지 상황 지금 어떤가요? 미국도 한국처럼 델타 변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일주일 평균 기준으로 보면요. 1일 확진자가 16만 명을 넘었다가 며칠 전부터 13만 명대로 줄었습니다. 어제 하루만 놓고 보면 좀 더 줄었고요. 그런데 지난 주말이 미국의 노동절 연휴였죠. 그 연휴 때 우리 보통 다 검사를 많이 안 받잖아요. 그래서 확진자가 꼭지를 찍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단기 정점은 지났다라는 관측이 많은 것 같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미국의 누적 확진자 수인데 오늘 7일 기준으로 보면 4천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존스홉킨스 자료를 보면 4,200만 명 정도 확진자가 나왔는데 미국 전체 인구가 3억 3천만 명 정도 되니까 전체 인구의 12%. 그러니까 미국인 8명 중 1명이 이미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는 거고요. 이 중에 10분의 1이 최근 4주째 감염됐으니까 델타 변이가 상당히 심각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미 미국에서 백신 2차 접종까지 끝낸 비율이 53%거든요. 확진자 12%를 합하면 미국인의 65% 정도의 항체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요. 백신 1차 접종률이 62%니까 75%까지 최대 항체 형성이 일부는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미국 내 백신 거부 비율이 20%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처럼 확진자, 델타 변이로 인한 확진자가 줄지 않는 측면이 있어서 완벽하게 경제 회복이 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어제 골드만삭스도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이전보다 내렸던 배경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코로나19 확산 상황 또 이제 아프간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정 확정 리스크까지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지 상황 어떤가요? 네,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도 델타 변이의 운명하고 비슷한 것 같습니다. 일단 최악의 위기는 벗어난 것 아니냐 이런 관측이 좀 우세한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 대부분 아프간 철군 자체는 찬성을 하는 면이 많은데 그 과정이 아름답지 못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불만이 많았던 것 같고요. 그래서 지난주까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초반대로 떨어져서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물론 앞으로도 단기적으로 좀 더 떨어질 수 있지만 시간이 갈수록 비판 여론은 조금 누그러지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아프간 이슈가 단기 이슈는 아니라고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는 미국의 9.11 테러 20년이죠. 추모 분위기가 좀 있고요. 다음 주 14일에 미국 상원에서 아프간 사태에 대한 청문회가 있습니다. 이때 블링컨 국무장관이 참석을 하는데 공화당에서는 당연히 이 부분을 쟁점화하려고 할 거고요. 이 이슈 자체가 더 확산되거나 이전보다 더 커지거나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다만 아프간에서 미국으로 건너온 난민들의 문제, 그리고 아직 아프간에 남아있는 미국인을 도왔던 아프간인들의 대피 문제, 그리고 탈레반의 횡포 이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발목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산업 관련 소식들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최대 수혜주 중 하나죠. 이 마리화나 산업이 최근 미국에서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다는데 마리화나 산업의 전망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전망은 할 수 없지만 한국에서는 마리아나 대마초 복용이 당연히 금지돼 있지만 미국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주마다 다른데 전체 50개 주의 72%인 36개 주가 의료용 그리고 마리아나 사용을 허용하고 있고요. 17개 주에서는 의료용뿐만 아니라 기호용 마리아나까지 합법화하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이 기호용 마리아나를 합법화한 주가 버지니아, 뉴욕, 코네티컷 주 등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 취임과 좀 맞물려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이 마리아나 합법화를 내걸기도 했었고요.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합법화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런 영향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약 관련, 마리아나 관련 업체들의 인수합병이 늘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보면 올 들어 지난달까지 마리아나 관련 M&A 규모가 55억 달러,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세계적으로 마리아나를 전면 허용한 국가는 우루과이하고 캐나다 정도인데 미국은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그래서 앞으로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완전히 합법화할 것인지 그리고 여전히 이러저런 규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마리아나 관련 투자를 하기에는 불확실성은 여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한국경제신문 정인설 워싱턴 특파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투데이 머니 인포메이션의 강수민입니다. 9월 8일 수요일 주요 일정 전해드립니다. 먼저 국내 일정입니다. 항암제 신약 및 신약 후보 물질 개발 업체인 AB온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신규 상장합니다. 삼성전자와 텍사스주 테일러시는 합동회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일러시는 삼성전자의 미국 첫 파운드리 공장이 위치한 텍사스 오스틴시 근처의 작은 도시인데요. 그동안 삼성전자의 신규 파운드리 공장이 들어설 후보지 중 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오늘 8월 금융시장 동향도 발표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8일부터 11일까지 킨텍스에서 수소 모빌리티 플러스 쇼가 개최됩니다. 현대자동차를 비롯해 SK, 롯데, 포스코 등 10개 그룹이 주축이 되어 수소기업 협의체가 공식 출범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일본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일본에서는 2분기 GDP 수정치와 7월 경상수지가 공개됩니다. 이어서 미국 일정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7월 구인 및 이직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 연준은 미국의 7월 소비자 신용지수를 발표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실적 발표 일정입니다. 현지 시간 8일 미증시 개장 후 프리미엄 기능성 스포츠웨어 브랜드인 룰루레몬이 실적을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주요 일정 살펴봤습니다.